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몰아붙인 데 대한 당 안팎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 탄핵, 청문회로 총압박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부 그리고 재판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거란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게다가 추미애 법사위가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부 공격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여당인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그런 법사위를 격려하며 더 부추겼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옅은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하는 모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를 재차 지원 사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직전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는 것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참석자는 정 대표가 고생 많다, 힘내주시라, 응원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내부에서 삼권 분립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권한이 있다.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가지므로 꼭 지도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실제 당 지도부는 법사위가 추진하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입니다. 대통령도 지금 범죄를 저질렀거나 뭔가 정황이 있을 때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소환을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지원 사격 속에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부 몰아붙이기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급발진하고 있다며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추 위원장이 벌인 싸움, 전부터 결과도 별로 안 좋았다고 꼬집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원조 친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추미애 법사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3차 대전이라는 표현으로 추 위원장의 강성 행보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한동훈에 이은 추미애 나경원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의원 10명 중 8명이 청문회 강행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법사위 수장이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다수가 이해 못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 내에서 조금 더 소통이나 이야기들이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입법부가 신중하거나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계속 무리하면 공개적인 쓴소리가 더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외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딸에 맞추는 자기 영업이라며 이재명 정부에도 본인한테도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20년 넘게 진보 진영에서 추 위원장과 함께 활동해왔지만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은 역풍이 크게 불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영업 때문에 저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겨요. 개딸들은 과격하고 공격적인 걸 더 좋아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나. 이재명 정부나 본인에게도 독이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법권을 파괴하고 삼권 분립을 이렇게 으깨고 이것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 본인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도우미, 보수의 어머니란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석방의 1등 공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검찰총장을 박해하다가 대통령으로 만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내일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재판을 문제 삼으면 어느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훼손된다는 거죠. 마침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신임 법관들을 만나 재판 독립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5차례 언급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여권이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판의 독립성 훼손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법관이 이제 정말로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걸 재판한다는 그런 안도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여권이 이화영 전 부지사, 김용 전 부원장 등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유죄 판결을 비판한 것을 지적했다는 해석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로 압박하자 천 처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대선 직전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는 것이요.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번엔 본회의장으로 갑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그야말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단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지만 24시간만 가능해 결국 내일 의결될 전망입니다. 스튜디오에 현직 부장검사 나와 있는데요. 만나보기 전에 현장 연결해서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검찰청 폐지가 눈앞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곧장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쟁점 법안 중 정부조직법부터 처리 시도에 나선 건데요. 검찰청 폐지가 골자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1948년 출범 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는데 세부 방안은 내년 9월 확정짓는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법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2,300여 명의 검사와 11,000명이 넘는 검찰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지 아무런 설명과 준비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 등 정부 조직 관련 법안 4개를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4개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박 5일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후 종결할 수 있어 29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직 부장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방금 리포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곧 이제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 같은데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없어지면 안 됩니까, 검찰청은? 검찰청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해왔던 기능과 역할이 없어지면 안 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민주당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는 게 문제다.
왜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하면 안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사와 기소라는 거는 분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기소는 수사의 결론에 불과합니다. 기소가 뭐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수사를 해서 이것이 죄가 있다 하면 기소를 하고 그 결론을 내는 기소는 수사의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가면 뭐 소화불량이라고 일단 진찰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검사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그 병이 뭔지 진단을 해서 너는 무슨 병이 있고 이런 치료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선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에게 소화불량이라는 차트만 보고 사람 만나지 말고 종이 기록만 보고 너의 병은 뭐다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범죄 진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오늘 이제 검찰청 폐지가 진짜 눈앞인데 검찰청은 조용한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검찰청이 조용하다기보다는 저희도 기회가 되는 때마다 법무부나 또 국회나 그런 절차에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 대다수 검사들 역시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자, 이제 검찰이 사라져요. 근데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신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 입장에서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닌가요? 방금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누가 수사를 하든 경찰이 수사를 하든 중수청이 수사를 하든 또 다른 주체가 수사를 하든 결국은 이게 무슨 죄고 이걸 재판에 어떻게 넘길지를 선언하고 저희는 진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에게서 그 기능을 없앤 채로 수사를 누가 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최종 결론 기소는 수사의 결론인데 그 결론을 못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요즘 범죄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의 분쟁이 커지고 있고 재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재판이 몇 년씩 길어지면서 재판에서 무슨 증거를 내야 유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재판을 경험한 주체인 검사가 사실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펀드 사기, 뭐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국민들께 영향이 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검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같이 있으니까 검찰이 힘이 너무 센데 그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꾸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에요. 실제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거긴 동의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수사, 기소, 분리와에 있어서의 수사와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는 다른 수사입니다. 아, 그래요? 검찰이 이때까지 문제가 되었던 여러 수사들이 전부 검찰이 처음부터 나서서 직접 수사를 하고 인지 수사를 하고 그러다 또 논란이 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이었지 저희가 경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겠다고 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다수 형사사건 99%가 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 수사라는 건 1% 미만이고 99%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검찰 내부는 좀 어떤가요? 지금 이 분위기가 반성도 있나요? 억울해하나요? 이게 사실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는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저도 그렇게 항상 보이긴 합니다만 마치 우리나라에는 검찰이라는 거대한 인격체인 괴물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검사들은 무슨 작은 악마들처럼 하나의 일체가 돼서 억울하면 다 같이 억울하고 아니면 화나면 다 같이 화나고 반성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위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검사님들 다 보면 저희 또한 이런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검찰 뉴스를 접하고 같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저희도 그냥 각자가 그런 걱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개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차 검사도 혹시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수사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수사를 했거나 뭐 하는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사건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하는 거에 있어서 정치 검찰이라고 해서 이제 검찰청 폐지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수사는 지금 이제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이에요. 어차피 정권 눈치를
더 볼 거다. 예. 정치 수사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누가 눈치를 더 볼 거냐, 뭐 검사라서 눈치를 안 보고 뭐 중수청이면 눈치를 더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국내외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는 이상은 내외부의 압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검사든 누구든 그런 압력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인데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검사에 대한 보호막이든 예. 중수청에 대한 보호막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 하는 같은 걱정은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법안은 지금 통과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 9월까지 예. 이제 디테일한 걸 딱 정리를 해서 내년 9월에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건데 예. 그 사이에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게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수사 네. 기소 분리로 인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범죄 진단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네. 국민들께서 내병을 좀 확실히 알고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억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검사들이 최소한 환자 얼굴은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호동 부장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인데요. 본회의 상정 3시간을 앞두고 전격 철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살아남게 된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 3시간 앞둔 오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김병기 민주당 투톱이 급하게 국회에 모입니다. 예정에 없던 고위당정협의회가 소집된 겁니다. 사전에 좀 논의가 됐었던가요? 오늘 오전에 회의가? 아니 지금 뭐 긴급하게 서로 연락해서 의논한 겁니다. 이 회동 후 민주당은 금융체계 개편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을 4개 기관으로 쪼개는 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철회한 겁니다. 금융계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장이 상정해주지 않으면 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도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개편에 반발해 검은 옷을 입고 연일 시위를 벌인 금융감독원 내부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순방동행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원장이 대통령을 설득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비공개의총에선 어떻게 하루아침에 백지화냐는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철회하면 나머지 조직 개편이 힘을 받을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관세 협상 논의에서 3,500억 달러를 그냥 내줄 수 없다. 우리의 필요 조건을 언급했는데 통화 수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게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뉴욕에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습니다. 대미 투자 액수로 합의한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규모인 만큼 달러를 언제든 공수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도대체 그다음부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훗날 논란이 없도록 3,500억 달러 지불 방식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수익 배분도 한미 간 의견이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은 투자하면 수익을 90%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원금 회수 전엔 우리가 90% 수익을 가져가고 회수 후 미국이 90%를 가져가라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맞고 한미 간의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안이어야 된다는.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UN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AI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각 오늘 밤 월가 금융권 인사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 기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찬을 주재했는데요. 145개국 정상과 배우자가 참석한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트럼프 연설 당시 멜라니아 여사 옆 빈자리가 김혜경 여사의 자리로 추정됐는데요. 불참 배경이 뭔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습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대화를 나눕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 후 약 1시간 반 동안 환영 만찬을 주재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곧 퇴임을 앞둔 이시바 일본 총리부터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까지 145개국 정상과 배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등과 만찬을 갖고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에 대해 논의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만찬 행사에 참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잠시 만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당시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영어로 한국이라는 표시가 써 있어 김혜경 여사의 자리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 주최 오후 리셉션 참석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가 김 여사 자리였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만찬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관세 협상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총리는 관세 협상 잘 안 되니 반미 선동하고 있다고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찬 불참을 두고 대통령 직무유기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다른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려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할 우리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 또한 잠시 대화를 통해서도 핵심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피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미국 투자는 불확실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총리 발언은 조지아주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가 논의 중인 3,500억 불 투자와는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술에 취한 듯 위태롭게 달리는 차량을 발견하곤 뒤따르던 시민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자 다가와 유리창을 내리치고 여러 차례 위협을 가했는데요. 시민의 끈질긴 추격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예상대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도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립니다. 놀란 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경적을 울립니다. 음주운전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의심한 뒤차 운전자. 112 신고를 하고 추격에 나섭니다. 잠시 후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더니 뒤차에 다가와 욕설을 내뱉습니다. 좁은 골목길까지 계속 따라가자 승용차가 다시 멈춥니다.
운전자가 이번엔 뒷차 창문을 거세게 내려칩니다. 지금 차 유리 막 두드리고 있거든요. 물건을 집어던지며 위협을 이어갑니다. 팔꿈치로 강하게 창문을 이제 가격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남자고 한데도 무섭고 경찰관분한테 빨리 와달라고. 아슬아슬한 추격전은 3km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사이 길목을 막고 경찰이 도착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운전자는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도 그렇게 냅두면은 언젠가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용감한 시민의 행동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장애인을 쉬운 타깃으로 삼곤 자기들끼리 희희낙낙거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10대 청소년 2명이 활짝 웃으며 뛰어옵니다. 손에는 돈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돈을 한 장 한 장 세보며 나눠 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돈 훔친 거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여성을 노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복권을 사는 여성을 눈여겨보다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접근했습니다. 배터리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훔쳤습니다. 가출을 해서 모텔 등을 배회하던 이제 애들인데요.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러 은행 간다고 여성이 말한 것을 듣고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전에도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쓰거나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입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자전거를 탄 시민을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쳤는데 조치도 없이 사라져 피해자가 직접 구조 요청을 했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자전거를 탄 60대 남성이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그때 뒤에서 오던 1.5톤 트럭이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는 남성.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트럭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자전거 뒷바퀴가 찌그러졌고 자전거 바퀴 자국이 전봇대에 남아 있습니다. 남성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자전거가 찌그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또 치였구나, 많이 다쳤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죠. 여긴 차가 좀 이동량이 많지 않아 갖고 좀 속력이 빨라요. 경찰은 트럭이 업체 소유 차량임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약 7시간 뒤 이 업체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트럭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노면이 고르지 않아 덜컹거린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홍대나 명동의 상가 화장실,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곳 많죠.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공짜로 화장실 쓰는 법이라며 대만 등지에서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는데요. 정말 그런지 김세인 기자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대만 누리꾼이 올린 SNS. 홍대에서 이 비밀번호로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서울 가게 화장실에 비밀번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게에서 주문을 해야 알 수 있는 화장실 비밀번호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겁니다. SNS에 비밀번호가 유출된 화장실 앞인데요. 실제로 문이 열려 출입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가 유포된 홍대 거리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도 오늘 아침 허겁지겁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여기가 응용해가지고요. 휴대폰에 입력해가지고 정말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화장실을 무단 사용하는 일부 관광객들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아서 매장 이용 고객분들은 오히려 사용을 못 하시고 줄도 엄청 길게 서 있고 점심시간대나 바쁜 시간대는 10명을. 취재진이 둘러본 가게 9곳 중 5곳이 유포된 비밀번호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어락이 없거나 가게 자체가 없는 부정확한 정보도 일부 있었습니다. 你有没有看过那样的照片？有，我有看过。我觉得这样蛮不好的，对，造成店家的困扰，然后也蛮丢脸的，对。 대만 내에서도 비밀번호 유포를 두고 중화권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지난해 연희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운전을 했던 남편이 다치고 옆자리 아내가 숨졌던 일 기억나십니까? 갑작스러운 싱크홀로 아내를 잃은 것도 참 슬프고 억울한 일인데 오히려 처벌을 받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홍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차량이 도로를 달리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로 80대 운전자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탄 아내는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2월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을 먼저 지난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서 주행했다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 남성에 대해 죄가 있다고 보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갑자기 꺼지는 싱크홀까지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치사죄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사건을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경찰은 싱크홀 원인에 대해 도로관리 담당자들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지하철 탔다가 물건을 두고 내려서 당황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최근엔 집 가까운 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1위 유실물,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과 함께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지까지 광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승객이 잃어버린 물건이 모이는 곳, 충무로역에 있는 유실물 센터입니다. 30평 정도 되는 이 유실물 센터엔 승객들이 놓고 내린 물건들이 빽빽합니다. 제가 미리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여기 한쪽에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틀니도 있고요. 건너편 선반에는 승객이 놓고 내린 삿갓도 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놀라시면 안 되는데. 이런 네. 것도 있어요? 네, 사실 종종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저희 직원들도 조금 놀라기는 하는데. 화분, 아령, 다리미판, 밥상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지하철 유실물 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 올 상반기에만 8만 5천 건을 넘었습니다. 한 달 평균 14,000점 넘는 유실물이 생기는 겁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갑이 가장 많고 의류와 가방, 휴대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실물 보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차량 탑승 시간과 짐을 놓고 내린 위치 등을 말하면 됩니다.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다가 에어팟 케이스를, 충전 케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떠가지고 그래서 오늘 찾으러 왔어요. 우산을 놓고 내려서 찾으러 왔어요.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이제 유실물 센터가 있다는 거를 바로 기억해내가지고. 또 집 가까운 역 물품 보관함에 유실물을 가져다주는 비대면 배송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줄인 사과 발효 식초 에사비, 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해서 인기가 많았죠. 그 근거가 됐던 유일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이 유명 학술지에서 철회됐습니다.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홍란 기자입니다. 이 신맛을 참고 마시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말 저도 들어봤습니다. 사과 발효식초, 줄여서 에삽입니다. 사과 발효식초 음료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시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도 팔립니다. 국내외 유명인들도 입소문에 힘을 실었습니다. 붓기 제거해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추천을 해서 에사비라든지 주변에서 그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그런데 그 효과의 근거가 됐던 유명 학술지 논문이 돌연 철회됐습니다. 비만인이 매일 아침 공복에 15ml의 에사비를 마셔 3달 만에 최대 8kg을 감량했다는 내용인데 이 논문이 실린 학술지가 신뢰할 수 없는 연구로 판명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목적의 발효식초 복용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다하게 먹었을 식도나 위에 부식,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식초가 위장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태아의 자폐 위험이 높아진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 발언 이후 이 세계보건기구는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누구 말이 진실이냐 임신부들 혼란스러웠는데요. 오늘 식약처가 답을 내놨습니다. 그 공식 입장 김재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Don't take it. If you're pregnant, don't take Tylenol. 이후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 식약처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임산부는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완전히 가시진 않습니다. 감기 몸살을 알아서 병원에서 이제 타이레놀 처방을 받고 한 알 정도를 먹었는데 찝찝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안 먹고 그냥 버티려고. 이에 식약처는 하루 4,000mg 넘지 않게 임신 20에서 30주에 꼭 필요한 경우만 최소량으로 최단기간 복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드론 하면 하늘을 나는 장난감 정도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며칠씩 걸리던 갯벌 생태 조사를 몇 분 만에 끝내고 위험을 무릅써야 했던 고층 건물 외벽 청소도 직접 하는데요. 오늘 현장 카메라도 하늘에서 벌어지는 드론 이야기를 담기 위해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이 드넓은 갯벌 속에 무엇이 얼마나 살까요? 바다 생태계 연구의 필수인 갯벌 호구 조사. 원래는 연구원의 고독한 삽질에서 시작됐습니다. 파고, 또 판 뒤 새로 한참 걸러내는 이 지난한 과정.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이 흙이 다 풀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 고통의 작업에 반전을 가져온 게 드론입니다. 30평 정도 규모의 갯벌을 탐사하려면 원래는 뻘을 파내고 채로 거르고 현미경으로 분석해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은 드론 하나로 2분 30초면 탐사가 끝납니다. 구역만 설정하면 드론이 자율비행하며 6,000평 갯벌을 알아서 분할 촬영합니다. 지금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요. 미리 경로를 설정해놔서 연구소가 드론이 찍은 사진을 받아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떤 생물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측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가재부치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개의 경우는 10만 마리 정도로 살고 있다라고 예측이 돼서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이 드론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체합니다. 14층 높이 대형 병원 외벽을 청소하기 위해 외줄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600리터짜리 물탱크와 연결된 드론에서 80도가 넘는 고온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초등학교 벽면에 붙어있던 새까만 먼지들이 닦이는데 전원선이 연결된 드론의 비행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창문, 방충망 이런 데서 물이 흘러내리면은 후적물들이 이런 틀에 고였다가 내려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 대신 바람도 내뿜고 먼지도 털어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강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외벽 청소 방법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하시고 저희 서비스를 찾고 일상을 파고드는 드론 기술의 진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네, 추석 선물 세트 고르실 때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세트로 사면 의뢰 더 쌀 거라 믿었는데 웬걸 낱개로 사는 것보다 많게는 2배나 비싼 제품도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매대에 추석 선물 세트가 가득 전시돼 있습니다. 선물 세트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객님, 선물 세트 보시고 가세요. 소비자원이 지난달 말 제조업체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 43종의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36종이 낱개로 구매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 포장된 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이 캔을 포함해서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세트로 사게 되면 42,000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낱개로 8개를 구매했을 경우엔 3,000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세트와 낱개 가격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업체의 포도씨유 선물 세트는 지난달 기준 가격이 29,000원이었는데 같은 개수인 3개를 낱개로 사면 절반 가격인 1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밖에 혼합 선물 세트도 크게는 7,000원 넘게 차이가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들은 명절 선물 세트엔 고급 포장이나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 낱개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몇 개 안 들었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좀 불쾌한 측면이 있습니다. 포장을 좀 과하게 해서 가격을 세게 매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소비자원은 유통 채널별 가격 차이나 할인 정보, 선물 세트의 구성품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캐대헌 열풍으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이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죠. 그런데 자격도 없는 가이드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단속도 쉽진 않은데요. 김동아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 무자격 불법 가이드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로 빼곡한 광화문. 그런데 한쪽에서는 실랑이가 한창입니다. 호텔에서 됐어요. 지금 못 찾았어요. 자격증 있으신 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외국인 여행 가이드는 자격증이 필수이고 그 자격증을 소지한 채 가이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분실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예 자격증도 없이 활동하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입니다. 여기에 10시에 오세요. 아침 10시에 오시면 형광색 조끼 입으신 분들 전부 잡아주시면 돼요. 그분들이 없어요. 올해 7월까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자 덩달아 불법 가이드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불법 가이드 적발 건수는 지난 2023년 6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3배 늘었습니다. 서울시 단속반이 활동하고 있지만 단속 자체에 대한 가이드들의 반발도 심합니다. 지금 정권 조사하는 공무경찰이겠는데 왜 사람 말라고? 공무경찰은 혹시나 자격증 안 낼 때 그때 강제력과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무경찰을 따라갑니다. 불법 가이드는 우리 문화유산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문제라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에도 불법 가이드 근절을 위한 불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청년들만을 위한 줄 알았던 취업 시장에 영올드, 활기찬 신중년층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떠난 뒤 다시 사회로 나서는 이들의 도전을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직장을 그만둔 50대 김윤술 씨. 아침 일찍부터 배낭을 메고 채용박람회 부스를 찾았습니다. 행정업무 같은 거를 이제 맡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하다 보니 한마디 놓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나이대가 뭐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갈 때고요. 새로 한번 시작해본다는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취업을 좀 해야죠. 퇴직 후 잠시 주부로 지내던 김영미 씨도 재취업의 꿈을 위해 나섰습니다. 덩달아 취준생인 아들의 취업 정보는 덤입니다. 작년에 제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아직은 건강하고 해서 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정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참여 기업들은 사무직부터 어르신 바리스타라는 전문 분야까지 영월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별도로 공지하고 있는데요. 채용뿐 아니라 교육 과정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커피 내리는 것부터 해서 음료 제조하시는 일, 주문하시는 고객 응대하시는 고객 서비스 업무. 박람회 곳곳에는 신중년 특화 과정, 주부 사원 등의 푯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장년층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체험 공간을 마련해 청년층이 몰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성분을 조합해 나만의 미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AI 인재를 찾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2025 리스타트 잡페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 연설하러 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서 유엔을 빚고 왔었죠. 하루 뒤 유엔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건 유엔 탓이 아니라 백악관 팀의 실수 때문 같다고요. 이 곳곳에서 트럼프 말에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 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타고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일을 겪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연설을 통해 유엔이 무능하다고 비판한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하루 뒤에도 유엔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연설 중 프롬프터가 고장난 데다 음향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유엔에서의 3중 사보타주, 즉 비밀 파괴 공작으로 규정해 비밀 경호국이 조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오히려 백악관 측의 실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은 자체 조사를 통해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것은 트럼프 부부보다 앞서 탄 미국 대표단 사진사가 무심코 안전 기능을 작동시켰기 때문일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고장났다며 문제 삼은 프롬프터는 백악관 관계자가 조작 중이었다는 내부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내부에서는 비용 절감 조치로 종종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중단된다며 오히려 미국의 자금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하루 전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우크라이나가 군사 지원을 받아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러시아가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Россия никак не тигр, все-таки больше Россия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медведем. Бумажных медведей не бывает. И Россия настоящий медведь. 이어 크렘린궁은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는 안정적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진격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이 정도면 속수무책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무장 강도 23명이 때로 몰려가 보석점을 털었습니다. 14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 불과 1분 20초 걸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금은방에 우르르 몰려 들어옵니다. 총기와 쇠 지렛대를 들고 온 이들은 전시용 유리창들을 깨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보석을 쓸어갑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금은방에 무장 강도단이 난입해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 20초 정도인데 그 사이 훔친 보석 가치만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에 달합니다. This is not their first time doing something like this. It requires a lot of investigation on the back end. 현지 경찰은 용의자 23명 중 7명을 붙잡아 수사 중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경적 소리에 행인들이 길에서 비킵니다. 이내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음료 매장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충격으로 트럭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납니다. 현지 시각 22일 중국 푸조우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차량이 통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4층짜리 건물을 따라 강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퍼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두바이의 대표 주거 지역인 알-바리샤 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바이 민방위청은 이번 화재 대응에 최첨단 화재 진압 드론 샤인을 투입했습니다. 아랍어로 매를 뜻하는 샤인 드론은 1200리터의 물을 실을 수 있고 불에 가까이 다가가 고압의 물을 분사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민방위청은 이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건설 장비 굴착기가 대형 솥에 든 커리를 휘젓는 모습. 인도 급식 행사 장면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일본에선 차기 총리 후보가 사슴킥 발언을 했다가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소식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굴착기가 대형 솥에 든 음식을 휘젓습니다. 솥 안에 든 건 인도의 대표 음식인 렌틸콩 커리입니다. 최근 현지 급식 행사에서 찍힌 영상인데 조리 도구가 아닌 굴착기 장비가 동원되면서 위생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하수도 청소 장비 아니냐, 이물질이 묻은 기계를 음식에 사용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촬영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보건당국과 지방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사슴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는 한 남성. 일본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의원이 이 영상을 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슴킥이라고 불리는 학대 영상을 거론하며 외국인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어 말한 겁니다. 鹿ですよ。足で蹴り上げるとんでもない人がいます。殴って怖がらせる人がいます。外国から観光に来て。 자칫 외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인데 가해자가 외국인인지 확인된 바 없고 공원 측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다카이치 의원은 어제 내 나름대로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85일 만에 출석인데요. 법원이 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기게 됩니다.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법원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특검법상 특검이나 피고인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재판이 시작하는 오전 10시 15분부터 끝날 때까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는 전 과정이 법원 카메라를 통해 촬영됩니다. 실시간 송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생중계가 아닌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장면이 아닌 법정 공방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중계된 적이 있지만 모두 선고기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줄지 여부를 다투는 보석신문 과정은 법정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재판 중계 결정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 원칙이 훼손되고 재판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군 비행장은 혹시 모를 항공사고에 대비해 활주로 인근을 비워둬야 합니다. 그런데 사찰이며 골프 연습장까지 있어서는 안 될 시설들이 무단으로 들어서 있다는데요. 박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 비행장 인근에 지어진 사찰의 모습입니다. 펜스 너머 우리 육군의 수리온 헬기도 보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육군 비행장 활주로에서 불과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란 점입니다. 군 비행장은 활주로 근처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해 원칙적으로 비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날 경우 시설물과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각 군의 판단하에 지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필수적이지 않은 건물들도 이곳에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군 비행장에서는 골프 연습장이나 농구장, 테니스장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 충돌하면 큰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훈련 숙소도 있었습니다. 전국 27개 군 비행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20곳의 비행장에서 핵심 안전구역 내에 총 147개에 달하는 부적절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공군 충주기지에서도 KF-16 전투기가 타이어 펑크로 활주로에서 이탈하기도 했는데 해당 기지에도 안전구역 내에 정비대대 건물이 있었습니다. 각 군들은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은 이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가을비가 언제 왔냐는 듯 중부에는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코스모스가 활짝 핀 한강공원에선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중부의 맑은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고요. 남부에만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는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제주 구좌에는 한낮 기온이 33.3도까지 올라 역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도 더 더워져 28도까지 오르고요. 대구는 29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고 나면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